안녕하세요. 김기범 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외화 대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거주자 대상 외화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외 실수요 용도 제한은 외국한은행의 외화 대출금 계정과 대내 외화 사무 사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외화 대출금 계정과 관련돼서는 외국한 은행이 그 거주자라든가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대출하거나 또는 해외 지점이 현지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대내 외화 사모 사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 사모 사채로서 외국한 은행이 취득 또는 인수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외화 대출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매입, 외환 및 내국 수입 유산스 등은 외화 대출 용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매입 외환이라든가 내국 수입 유산스 같은 경우는 외환 회계에 나오는 계정 과목들이죠. 자, 이러한 경우는 외화 대출 범주에는 포함이 되는데 외화 대출의 용도 제한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3번 해외 직접 투자금, 해외 차입급 상환자금, 외화 표시 내국 신용장 결제 대금은 해외 사용 실수요 자금으로 외화 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차입급 상환 인정이 돼요. 그런데 내국 신용장 결제 대금은 어디서 사용이 되죠? 국내 거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 결제 대금 같은 경우는 국내 실수요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외화 대출을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틀렸죠? 비록 외화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국 신용장은 국내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외화 대출 취급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키코 등 통화옵션 결제 자금 및 중소기업, 중소제조업체 시설 자금은 예외적으로 외화 대출 취급이 허용이 된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환화음과 금리 위험에 따른 외화 대출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율 상승 시 원화로 환산한 외화 대출 원금 이자는 증가한다. 맞죠? 1,000원에서 예를 들어 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외화 대출 받았으면 갚아야 할 돈이 기존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2,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 개념이죠. 2번 외화 대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환율 변동이 없다면 외화 대출 이자의 변동은 없다. 환율은 안 바뀌었지만 금리가 바뀌었다라면 당연히 금리 인상분에 따라서 외화 대출 원금 이자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2번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환율 상승 시 외화 대출에 대한 담보물의 차주는 담보 여력 부족으로 인한 담보 부족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환율이 올라서 기존에 있었던 담보의 가치가 낮아졌다면 차액에 대한 그 차액만큼 부족분만큼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화 대출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영업 현금 흐름 감소로 이어져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이 된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대금을 대출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은 떨어지겠죠. 따라서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 악순환이 일어나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원금 이자는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번 외화대출 환위험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디케이티드 론 뭐죠? 신디케이티드 론은 뭐죠? 대출을 할 때 한 개의 은행이 취급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관은행이 한 번에 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참여은행 등을 통해서 대출액을 나누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이라기보다는 전체 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신용 위험이라든가 외화 유동성 등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디케이티드 론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네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환위험 관리 방법으로 무역보험에 환변동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선물안을 매수를 하거나 자, 외화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외화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 환율로 고정을 시켜서
달러가 우리가 지금 외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한, 뭐 달러라는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외환하면 우리가 그 달러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물안을 매수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콜옵션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정해진 환율로서 해당 통화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차주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행은 대출 실행 전 고객에게 외화대출의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맞죠? 외화대출에 대한 위험을 고지할 필요가 있고요. 은행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질문 형식의 위험 고지 확인서를 고객의 자필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화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내 책자를 차주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3번, 은행은 외화대출의 위험 고지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하여야 하고요. 만약 점검 결과 위험 고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 없이 차주에게 보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대출 위험을 고지하면 은행의 의무는 종결된다. 자, 은행은 외화대출 차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 중에 환율이라든가 또는 금리 변동 현황 등 차주의 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지만 했다고 은행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안내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중 외화대출 금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화대출 금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기준금리가 변하면 여신금리도 함께 변동된다. 자, 외화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정해지게 되어 있죠.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하기 때문에 대출 약정 기간 중에 기준금리가 변하게 되면 일정 기간별로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해당 가산금리도 변동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화대출 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등을 통해 반영을 하고 있다. 일단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관련돼서 이제 리보 금리가 사용이 되는데 뭐 3개월물, 6개월물 리보 금리 가운데 결정을 하고요. 거기다가 가산 금리가 더해지게 됩니다. 외화대출의 금리는 리보 금리의 조달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4번, 금융회사 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에서 대출한 대출금은 출연금 납부 제외 대상으로 차주에게 더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된다. 자,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신용보증기금 등에다가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출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출연금 납부 의무가 제외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주는 거죠. 비용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낮은 금리로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만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중 외화대출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외 실수요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은행과 해외 송금은행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동일해야 합니다. 해외 결제용 대출 자금을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이미 송금한 경우 대출 취급은행은 차주에 대한 대출금 지급을 중단한다. 자기 자금으로 이미 송금을 했다면 대출 취급은행은 차주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송금한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이체를 해주면 됩니다. 3번, 해외 실수요 증빙상의 통화와 대출 취급 통화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라도 무방하고요. 기존 외화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대환 시에도 통화 변경이 가능합니다. 4번, 차주가 미리 집행한 시설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시설자금 용도가 확인된 경우 자금 집행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을 허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해외결제용 대출자금은 1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면 되고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외화대출의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행 대환 시 해당 자금의 실질이 시설자금이지만 계정상 운전자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대환 처리가 가능하다. 자, 실질 자금은 시설인데 계정상 운전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대환 처리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시설 자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그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운전 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 자금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타행 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틀렸죠? 중소제조업체가 유형자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 기취급된 외화대출을 채무 인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공장,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인수할 때 기존의 외화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신규 대출과 같이 관련 증빙서를 진구하고 유형자산, 그러니까 현물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도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대출로 완공된 자산을 후치 담보로 취득한다. 시설자금 대출을 했죠. 그러면 그 자금으로 완공된 그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을 담보로 확보해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은 채권 보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부실화는 시장 환경 악화, 영업 실적 저하, 자금 부담 가중, 유동성 리스크 확대 과정으로 진행된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회사의 영업 실적이 떨어지죠. 따라서 영업 실적이 떨어지면 유입되는 자금이 부족하죠. 자금 부담이 가중되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죠. 이렇게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용도 제한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묶인 것은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자금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사용하는 실수요 용도의 하나여 사용 가능하다. 맞죠? 1번 맞죠? 실수요 자금입니다. 차주가 재화라든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수요 용도에 한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 중개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수입한 경우 수입대금 결제 용도로 외화대출이 실행된다. 수입 중개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대금 지급하잖아요. 국내 자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요. 수입자 본인 명의로 지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화대출이 허용이 되지 않아요. 수입 중개업체가 외국에다가 대금 지급했잖아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거고요. 매입 외환 및 내국 수입 유산스는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외화대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매입 외환 및 내국 수입 유산스는 외화대출 범주에 속하죠. 그렇죠.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외화대출 범주에는 포함이 되고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은행 간 외화대출은 용도 제한 대상이 아니나 제2금융권은 은행 간 외화대출 대상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2금융권은 증권사, 종금사,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보는데요. 이러한 제2금융권은 외국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간 외화대출 대상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 옳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외화대출 자금 용도가 아닌 것은 외국에 실제로 지급하는 실수요 자금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내국 신용장 결제 대금은 외국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화대출로 우리가 보기는 어렵고요. 내국 신용장 결제에 필요한 대금은 무슨 금융을 취급하면 되는 거죠? 그럼 무역금융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무역금융으로서 융자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외화대출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외국의 실수요 자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국내 거래되는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 융자를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필요한 경우 무역금융을 취급받으시면 됩니다.
외화대출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원화대출인 무역금융의 경우 원자재 수입용 기한부 신용장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금융에서는 기한부 거래에는 안 돼요. 일람불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했죠. 융자가 가능했습니다. 외화대출인 무역금융은 OA를 포함한 모든 기한부 거래에 대해 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기한부 거래와 관련돼서 자금이 필요하면 외화대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역금융이 지원 대상이 아닌 거래는 외화대출 시 해외 실수요 용도에 해당하더라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무역금융의 지원 대상이 아닌 거래인 경우에 외화대출 시 해외 실수요 용도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외화대출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3번이 잘못된 설명을 합니다. 외국한 은행이 거주자 대상으로 외화대출 취급 시에는 외국한 거래법령상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거주자에게는 필요는 없고요. 다만 거주자가 외국한 은행이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 받는 경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은행이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빌릴 경우에는 지정거래 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비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비거주자 대상 외화대출은 국내 법인의 해외 현지 법인의 하나며 순수 비거주자인 외국 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입니다. 자,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에는 국내 법인의 해외 현지 법인도 포함이 되고요. 순수 비거주자인 외국 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해외 현지 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이 대신 차입하여 현지 법인 앞으로 투자할 경우 해외 직접 투자 자금에 해당될 때에만 외화대출이 지원된다. 현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자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외화대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내용이죠. 해외 현지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를 구입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화대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외국한 은행이 거주자 등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 비거주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증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외화대출 리스크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로 환산한 대출 원금 및 이자가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증가하겠죠. 자, 부채 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도 올라갑니다. 상승하게 됩니다. 차주의 상환 여력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되겠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가 증가하여 차주의 영업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다음에 설명하는 외화차입금 관련 위험으로 적절한 것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약속된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며 여신 업무에서 핵심적인 위험으로 대출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차입자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무슨 위험이죠? 그렇죠. 신용 위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외화대출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만 묶인 것은 모 기업의 연대 보증. 여기서 이제 그 모기업이 있고요. 자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업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자회사의 신용이 약한 경우에는 모 기업에 의한 연대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신용위험, 즉 대금 지급이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을 그 위험을 확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기업에 연대 보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낮아지겠죠. 또는 보증 신용장을 담보로 취득한다. 대출을 받았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 신용장 사용을 통해서 보증 신용장의 개설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신디케이티드 론. 대출을 실행을 할 때 금액이 큰 경우에 신용 위험 등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주관은행이 여러 참여은행 등을 통해서 대금을 외화대출 금액을 나누는 행위죠. 자, 이것을 통해 신용위험을 벗어날 수 있겠고요. 이자율 수합 거래 같은 경우는 금리 위험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금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보통 우리가 금리가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는데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거래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라 같은 경우는 금리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방법은 가나다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외화대출의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지 해외 법인 자체 신용만으로 외화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국내 투자자는 특별한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필요 없죠. 현지에서 그냥 바로 빌리는 경우니까요. 자, 다만 국내 모기업의 신용 보강을 통해서 해외 현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다면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라서 사전에 해당 신고 절차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외국에서 본인이 빌렸다면 문제가 없지만 국내에 있는 모기업을 보증으로 통해서 신용 보강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현지 금융에 해당하여 국내 모기업이 주채권은행에 보증계약 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외 현지 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해외 현지 법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한국은행에 대차 거래를 신고를 해야 하고요. 해외 현지 법인이 해외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을 할 때 그 경우에는 현지 금융에 해당이 된다. 국내 모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보증계약 신고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3번 은행이 국내에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외화대출하는 경우 SPC의 자금 용도를 기준으로 외화대출 용도 규제 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4번 수입보험은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저리에 차입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한다. 수입보험, 특히 금융기관용 같은 경우는 국내 수입업체가 그 주요 원자재들이죠.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국내 금융기관을 보험 계약자로 하고요. 수입에 필요한 지급보증이라든가 또는 수입대금 결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을 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가 보험 계약자인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무역보험을 우리가 수입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설명에서 나오는 것은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 신용에 대한 상품 또는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보험 금융기관용은 국내 수입업체가 원자재를 수입을 할 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역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외화대출의 위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화대출 심사 대상은 외화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우리가 무역금융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외화대출 관련 경우에는 그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화대출 심사 평점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여신 승인, 전결권 상향 적용 및 여신 승인 거절 등을 통해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자, 차주에게 외화대출 관리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환해지 조건으로 외화대출을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사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실행 이전에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질문 형식의 위험고지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제출받아야 한다. 신디케이티드론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 시 개별은행의 최초 대출 취급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 금액 전체를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야 한다. 신디케이티드론에서 그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 시 전체 금액의 증감에 관계없이 개별 은행이 최초 대출 금액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개별은행의 최초 대출 취급 금액을 초과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신규 대출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뱅커스 유전스 LC와 시퍼스 유전스 LC의 위험 문석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모두 묶인 것은 가. 은행이 신용을 공유하는 뱅커스 유전스 LC는 단기 차입금으로서 지속적인 차환 사용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상환 부담 위험이 높다. 단기 차입금 맞고요. 지속적인 차환 사용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상환 부담 위험은 낮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입자가 수출자보다 거래 교섭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뱅커스 유전스 LC보다는 회계상 매입 채무로 분류되는 시퍼스 유전스 LC를 주로 사용을 한다. 시퍼스 유전스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를 하는 기한부 신용자의 경우에는 수출상의 신용공여 기간 동안 이자가 물품 대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뱅커스 유전스 LC 같은 경우는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에 대한 은행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의존도가 상승을 하고요. 이자 보상 배율 하락 등 외견상 재무 구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시퍼스 유전스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뱅커스 유전스 LC는 부채 비율 증가의 결과를 초래하지만 시퍼스 유전스 LC는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에요. 둘 다 부채 비율에 있어서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둘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 뱅커스 유전스 LC와 시퍼스 유전스 LC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동일한 수준이다. 수입자의 구매 교섭력을 간접적으로 구매해 볼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인 상환 부담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을 뱅커스 유전스 LC에서는 이미 물건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환 부담에 대해서는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나와 라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보유 중인 외국한 여신한도의 재무 융통성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무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든가 또는 신용도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기 불황, 시중 자금 경색 등의 자금 압박이 발생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의 대체 가능성 및 자금 사용 계획의 수정 능력을 우리가 재무 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채권 할인 한도의 경우 수출자가 할인 후 수취한 자금에 대하여 용도 제한을 받지만 수출자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매입은행을 통한 매입을 했어요. 수출 대금을 회수했어요. 그 대금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 용도가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수출을 하고 대금 받았어요. 그걸 어디에 써야 돼요? 자유롭게 쓰면 돼요. 제한 없어요. 그런데 수입 신용장 개선 한도의 경우 신용장 개선 한도가 나왔죠. 그럼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신용장에만 써야 되잖아요. 수입 거래에만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1번이 반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자, 2번 외국한 여신 한도 중 신용장 개선 한도는 사용 제한에 따라 수출 채권 한도에 비해 유동성 확보 수준이 떨어진다. 그 내용이잖아요. 수입 신용장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의 그 수준이 떨어진다. 그 개념이잖아요. 여신 심사 시 회사가 보유한 금융기관 여신 한도와 한도 미사용액은 재무적 융통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외화 지급 보증 한도는 회사가 선수금 환급 보증을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지급한 선수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해외 발주처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어 재무적 융통성으로 일부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외화대출 금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화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더해지죠. 자, 기준금리는 리보금리에다가 조달 스프레드가 더해지게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외화대출 금리는 리보금리에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조달 스프레드가 붙는 거고요. 여기다가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맞죠? 자, 1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조달 스프레드는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등과 함께 가산금리에 포함되며 일정 기간별 변동한다. 조달 스프레드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인데요. 조달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리보 금리에 더해지는데 리보 금리 플러스 조달 스프레드는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산금리에 포함이 된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가 유동성 프리미엄은 가산금리에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조달 스프레드는 기준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은행은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자, 리보금리는 국내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 은행 간, 우량 은행 간에 거래할 때 사용이 되는 금리잖아요. 보통 3개월, 6개월 리보금리가 이용이 되고 있다. 자, 2번이 틀렸죠?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외화대출 약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은행은 부실 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과 별도의 여신거래 특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자, 특별 약정에는 대출금에 대한 사용 제한, 재무 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한 제한, 자산 처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은행은 대출자금 사용 제한을 통해 대출금을 자회사 등 대여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은행은 특별약정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실제 상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재무 비율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부채 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등 일정 수준 재무 비율 등에 대한 유지를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국내 부동산 담보로 외화대출을 취급하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금액란에 해당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자,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하진 않고요. 외화 금액을 기재를 하고 채권 변제 시 특정 환율, 대고객 전신한 매도율 등으로 원화 환산을 해서 회수하는 적정 환율 특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 계약서 금액란에 해당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화로 일단 표시를 하고 채권 변제 시에 환율 계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가나다가 되겠죠. 14번입니다. 다음 중 외화대출의 실행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존 외화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대환 시 통화 변경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2번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제도 및 추심결제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이 불가피하므로 대출 취급은행과 해외 송금은행을 달리할 수 있다. 해외 지정은행,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제도 및 추심결제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추심에 의한 수입 거래일 때 특정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출 취급은행, 송금은행을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3번 해외 결제용 대출 자금은 대출 취급은행이 외화대출 실행 시 차주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도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주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3번 틀렸네요.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해외 결제용 대출 자금을 송금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차주의 계좌로 입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업 부실화 점검 항목 중 조기경보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적 항목의 점검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재무적 항목입니다. 자, 재무적 항목 그리고 비재무적 항목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자, 재무적 항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차입금 규모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차입금 구조가 단기화되는지,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타 법인 출자 및 손실 처리 여부,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향 추세,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적 항목의 점검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목적 사업이 수시로 변경이 되거나 또는 경영권이 자주 변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횡령이 있거나 공급계약 공시가 빈번하고
추후 정정 공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든가 증권 신고서를 통한 공모라기보다는 간단한 소액 공모로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비재무적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 사업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은 재무적 상황과는 관계가 없죠. 얘는 비재무적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